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예. 그, 문 회장 진정아 진짜 백신 맞고 괜찮아요? 다 예, 먹어가는 이번에 날씨 2차 늘어가고 있어. 맞고는 뭐 전혀 증세가 없었습니다. 아, 예, 오늘 좀 있어요. 2차 때는 약간 좀 근육통 같은 게 그만 있었는데, 먹어. 천천히 먹어. 아직 안 해도. 아이고 짜이. 유라스텍의 이선정 대표님 다 들립니다. 이선영 대표 얼굴 좀 봅시다. 아마 저기 따님이 지금 학교 등교하는 준비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뭐, 아이고. 요즘은 그게 줌으로 회의를 워낙 많이 하고 또 세미나도 줌으로 하고 포럼도 줌으로 하고 해서 이게 참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줌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또 하니까 특히 요즘 러시아 출장을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출장을 자주 안 가니까 이게 그냥 뭐 줌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러시아가 계속 이렇게 멀리 좀 떠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 얼마 전에 격리했잖아. 제가 처음에 올해 두 번 이제 출장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2주 격리했고 두 번째는 이제 신고해서 신청을 했어요. 자가격리 면제 신청해서 뭐 하루 정도만 하고 바로 격리 면제. 요즘은 또 서류를 사전에 준비를 잘 하면 격리 면제를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산업부나 이런 쪽에서. 두 번째는 격리 면제를 했는 거네, 그죠? 예. 그 서류 자체는 장난 아닙니다. 굉장히 서류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산업부 뭐 대사관 이런 쪽에서도 계속 또 점검을 받고 좀 복잡한데 뭐 그 한번 해보니까 다음부터는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백신을 2차까지 맞아도 저는 이제 1차 맞고 2차를 10월 초에 맞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2차 맞으면 2차까지 맞으면 2차 맞으면 요즘은요 아주 좋은 혜택입니다. 그냥 2차 맞으면 하루 격리해서 뭐 검사에서 이상 없으면 바로 격리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뭐 그 이후로부터는 저도 뭐 자주 다닐 예정인데 백신 두 번 다 맞으면 출장 가는데 크게 좀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 그러면 시간이 지금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천천히 시작할까요? 뒤에 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럽시다. 예, 그러면 제가 오늘 그 이재식 박사님 이제 사회를 요즘 줄곧 보고 계셔서 제가 요즘 사회에 대한 감은 별로 없는데 오늘 어제 갑자기 지방 출장 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급히 또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사회를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유라시아 비즈니스 인사이트 8월 조찬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는 두 분이 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어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고 또 비즈니스 상관은 없지만 또 러시아하고 연관된 측면에서 또 보면 굉장히 유용할 여러 가지 그 다른 다양한 주제를 오늘 담았습니다. 먼저 오늘 1차로 발표하실 분은 그 노진순 대표님이신데요. 지금 뒤에 보시다시피 저기 지금 네덜란드에서 지금 아마 시간이 몇 시입니까? 예, 지금 밤 12시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밤 12시에 지금 스탠바이 하셔가지고 또 우리 한국 시간 맞춰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노진순 대표님은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기 러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수급가스 쪽 전문 대학인 쿠킨 대학에서 공부하셨죠. 거기서 네. 경제학 박사를 마치시고 우리나라 석유공사, SK 등 그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다가 네덜란드에 지금에서 네덜란드에서 정착하셔가지고 컨설팅 회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어떤 내용은 우리 노 대표님한테 직접 설명 듣기로 하고 오늘 발표할 제목은 유라시아 제품 안전제도 개요와 한국 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이란 제목을 가지고 발표하실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게 비전3에서 우리 주위의 클라이언트들이 인정제도 이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고 인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에 관련된 인정제도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또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시간인데 여러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노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뵙게 돼서 이렇게 줌으로나마 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예, 저는 이 유라시아 안전제도, 제품 안전제도를 사실 작년부터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거 화면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화면 잘 보이시나요? 잘 보입니다. 네, 예. 제가 이 안전제도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2007년도 정도에 그 일본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사실 엔지니어링 회사에 사는 게 이제 EPC라고 해서 그 설계 그리고 뭐 시공 쪽을 이제 다 같이 하는데 저는 이제 주로 설계 쪽을 했었는데 그 설계 문서를 이제 러시아에 이제 그 가스프롬이라던가 혹은 그 시부르라고 하는 그 화학회사로 이제 수출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이 인증을 받아야 했어요. 근데 당시에 그 필요했던 인증 고스트라고 해서 러시아 그 인증 제도거든요. 근데 사실 공장 하나를 이제 설계를 이제 설계 문서를 수출하는데도 그 설계 문서 안에 공장 하나에 드는 제품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뭐 펌프도 들어가고 밸브도 들어가고 뭐 열교환기 등 아주 다양한 제품이 들어가는데 그 제품에 따라가야 되는 인증 문서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아 진짜 인증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작년에 그 한국에 있는 의료시험연구원에서 그 한양대하고 함께 이제 유라시아 제품 안전 제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달라 해서 이제 이쪽 연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자료 내용은 작년부터 이제 제가 지금까지 그 연구한 내용을 약간 요약한 내용이고요. 사실 내용이 법입니다. 이게 규정과 그리고 법 제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아침에 이제 그닥 재미없을 수 있고 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최대한 그냥 어떤 상식, 러시아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정도는 그냥 상식을 알면 좋겠다. 그냥 뭐 제품 하나 수출하실 때 뭐 인증회사, 인증 대행회사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선 간단한 어떤 개요나 이런 제도에 대한 상식이 있으시면은 그 인증 대행회사하고 어떤 협상을 하시거나 그럴 때 좀 더 좋으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 먼저 왜 유라시아 제품 안전제도를 알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음으로는 안전제도의 개요, 그리고 그 안전제도를 사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시장 유통하기 전에 제품의 어떤 적합성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시장에 이미 제품이 들어간 이후에 사실 국가공기관에서 뿌라베르카라고 러시아 말로 많이 하죠. 뿌라베르카를 한다고 이제 상점을 이제 점검하거나 아니면 제품이나 공장을 점검하는 그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그 제품의 안전성을 어떻게 인정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살펴보고 그와 함께 또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라시아 제품 안전제도를 현재 둘러싼 그 이슈와
그리고 이 이슈 외에도 이 제조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서 우리 한국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떠맡아야 할 좀 불편한 점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저희가 하면 좋을지 제가 하나의 어떤 시사점을 드리고자 이번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 유라시아 그 제품 안전 제도를 왜 알아야 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 시대가 와서 비대면 구매도 많고, 그리고 뭐 그 판매자가 직접 마주치지 않는 그런 경우에 구매 그런 형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사실 그런 와중에도 이 제품 안전제도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참여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KC라는 마크, 그 스탠다드, 코리안 스탠다드 마크 외에도 각 나라마다 미국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대만, 뭐 유럽 이런 모든 국가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소통을 좀 더 늘리고, 곧 한마디로 소비자가 이 제품에 대해서 불만족하거나, 이것은 단순 소비자 변심의 문제인데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었을 때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쳐야 되는가, 그거를 정부라는 입장에서는 이것에 어떤 매개차도 되지만 동시에 해결책도 제시해줘야 됩니다. 한국에서 그 소비자의 제품 안전 인식 강화가 되는 상황에서 사실 신고 대비 이 제품 결함 건수는 점점 해가 갈수록 증가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증가하는 추세에 그 제품 안전 제도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유라시아에서는 이 제품 안전 제도를 어떻게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그 유라시아 제품 안전 제도에 들어가는 유라시아 경제 연합이라는 것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탄 이 5개 국가로 이루어진 경제연합에서 추구하는 하나의 제품 안전 공통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대해서는 이 비즈니스 인사이트에서 지금 참가하신 분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다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유라시아 지역이라는 것이 이 5개 국가 외에도 우크라이나라던가 우즈베키스탄 그런 다른 국가들인데, 그 국가들은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그 유라시아 제품 안전 제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개 국가들이 회원국 간의 기술 장벽을 없애고, 또한 그 역내 시장을 위해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의 기술 규정을 합의했는데요. 사실 이 아래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EAU의 제품 안전 목표가 어떤 기술적 장벽, 그러니까 EU라는 어떤 유럽연합에서 제품이 유통될 때 그 제품에 대한 오해의 여지, 이 제품의 품질이라던가 이 사항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그 규정을 만들어 놓는 기본적 그 지침 외에도, 그 다음으로 보면은 그 위해 제품, unsafe product로부터 어떻게 하면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가군요. 사실 유라시아 지역에서 현재 포커스를 놓고서 보는 것은 이 unsafe product입니다. 왜냐하면 그 러시아에서는 사실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가짜 위조 제품이거든요. 사실 위조 제품도 많고, 그리고 암 시장에서 유통도 많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기술 규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 이 기술 규정이라는 것이 제품 안전 제도와 똑같냐 이렇게 말할 수는 사실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 기술 규정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다만 이 유라시아 제품 안전 제도가 아주 좋은 점은, 앞으로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그 유라시아 쪽으로 이제 통관을 하시는데, 이제 통관을 할 수가 있고, 또 유통을 하기 위한 어떤 키가 되는 중요한 요건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이 유라시아 제품 안전 제도는 그 사실 예전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미 존재했었던 그 구소련 통합 표준 인증 SSL, 그 당시의 것이 다음으로 이제 그 구소련이 이제 와해되면서 러시아라던가 카자흐스탄이라던가 뭐 벨라루스 쪽에 이제 각각 국가별 표준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요. 러시아 쪽은 뭐 고스트 R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고스트 K라고 부르고,
그리고 벨라루스만의 그 국가의 표준이라는 그 인증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국가별 있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불편하고 우리가 어차피 하나의 형제 국가처럼 연합의 관점에서 출발하는데 이것도 아예 없어버리자. 유럽연합처럼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출범하면서 그런 것을 하나의 통합하는 통합인증제도라는 EU 통합 인증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고스트라는 이 제도도 있는 것과 동시에 그 통합인증 제도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 규정은 그 기술 규정과 표준화, 그리고 인정과 적화사 평가, 그리고 계측의 통일성 보장, 그리고 국가의 통시 감시 등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예전에 있었던 그 표준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EU 이 통합 인증이 사실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표준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나눠드린 건데요. 사실 표준이라는 것이 예전에 이미 있었던 거기 때문에 완전하게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이 EU 기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국가에서만 통용되는 표준이 아직도 이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가별로 나누어져 있던 표준과 그리고 유라시아 경제연합에서 추진하는 그 공통 규정을 통합하는 것이 어떤 화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 약 12,000개 이상의 아이템에 대한 표준 목록이 42개, 현재 지금 EA 기술 규정은 49개 정도인데요. 현재 42개 정도 적용돼 승인되었습니다. 각각의 여러 국가들이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뭐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스탄대로 이렇게 그 표준화 관리 기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그 EA 그렇다는 기술 규정은 무엇인가라는 정의인데요. EA 기술 규정은 제품의 설계, 제작, 설치, 운영, 저장, 운송, 판매, 폐기 처분 등 제품의 전 생애에 걸쳐서 적용됩니다. 즉, 이것은 설계 문서를 만약에 러시아로 보낸다고 할 때도 그 설계 문서가 고스트라던가 지금은 고스트가 아닌 유라시아 기술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느냐, 그것을 만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운송이라든가 또한 판매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돼야 한다라는 것이 기술 규정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기술 규정 49개가 승인되었고요. 이 뒤에 보시면 이게 기술 규정 현황인데 49개가 승인되었고 그중에서 이 파랑색으로 명시된 5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발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기술 규정이고요. 이 기술 규정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개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이해 기술 규정과 그 표준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왜 그것이 자꾸 이렇게 동시에 헷갈리게 하냐라는 생각인데 그것에 똑같이 출발해서 보시면 왜냐하면 이해 기술 규정이 적용되는 제품의 목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EAU 기술 규정의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그 TREAU, 사실 이건 Technical Regulation EAU거든요. 그 Technical Regulation EAU가 적용이 되지만 이것에 포함되지만 이 EAU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내법, 회원국의 국내법에 적용이 되고 이 EAU 공통에 비포함된 경우에는 필수 조건이 없고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안정성은 그 회원국 국내법에 따른 그 국기관이 관리를 하게 되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그 기술 규정을 보시게 되는데요. 기술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술 중에 사실 오늘 발표드리는 발표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것을 하나의 비교를 드리자면 그 우리나라 제품안전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서 그 우리나라의 그 국가 표준기술원, 그 러시아로 예를 들면 국가 그 로스체크 나조르라던가 혹은 그 로스바트레브 나조르라고 국가 소비자 그런 청들이 있는데요. 그런 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서 우리나라 한다면 이 유라시아라는 곳에서는 그 전체를 통합하는 유라시아의 감독청이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규정 면에서 이 기술 규정이라는 전체적인 공통의 개념을 놓고서 제품을
평가하고 이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이 제품 안정성을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거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장 유통 전에는 제품의 위해도에 따라서 선언부터 국가 등록까지 제품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그 소비자에게 미치는 위해도가 클 경우에는 국가 등록까지 해야 되고 이게 가장 문서도 많이 필요하고 가장 어려운 작업이고 반대로 이 제품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거 제조자 자체가 스스로 문서만 여러 개 이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선언을 한다면은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거랑 또 비슷한 개념을 말씀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 그 네덜란드의 어떤 그 코트라에서 어떤 한 중소기업 사장님이 물건을 이제 유럽으로 수출하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근데 그 경우에도 그 유럽에 인증이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수출하고 하는 그 제품이 그 단순한 어떤 건강 보조기고 그것도 막 안경 수면안대 같이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인증을 받되 그게 인증까지 어떤 복잡한 어떤 절차를 걸치지 않고 선언만 해도 되는구나 하고 본인이 선언을 해도 된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준비를 해서 그 유럽 연합의 그 안전성 확인을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제조자가 어떻게 하면 이 자기의 제품이 이런 제도 안에 들어가서 이 인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시장이 유통된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이 안전성을 조사를 하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안전성 조사는 일반적으로 계획조사라고 해서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 정도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계획적으로 이제 리스트를 막 발표를 합니다. 그 계획조사의 그 기준이 되는 거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법규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제품의 리스크, 즉 위해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제품을 어떤 방식, 서면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해야 된다. 그것을 뭐 며칠 동안 해야 된다, 열흘 정도 해야 된다. 보통 최대 열흘까지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 비계획 조사라는 것은 제품을 이제 대충 유통되고 있는데 우연히 뭐 제품을 사용하던 소비자가 뭐 그 제품 사용으로 인해서 뭐 상처가 났거나 혹은 뭐 병에 걸렸거나 뭐 사고가 났다. 뭐 자동차 같은 걸 운전하는 사람이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비계획적으로 갑자기 그 안정성 확인을 하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 통제 목수 조사, 재조사 같은 개념이 있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 개념은 이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거 아니고 키르기스탄에서 이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선언과 인증과 그 국가 등록이란 세 가지 그 제품 안정 그 적합성 평가에 대한 이제 절차를 알아보겠는데요. 선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선언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선언 신청 기관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선언 신청 기관은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회원국의 그 경제위원회가 오타이네요. 경제연합 회원국에 소재하는 법입니다. 즉 현지 법인만이 그 선언을 할 수 있고 한국에 소재한 그 기업의 경우는 스스로 선언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언할 수 있는 기간을 끌어들이는 데 비용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현지 대리인만 있으면 사실 그 현지 대리인이 제품 시험기관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시험기관의 그 시험기관이 제품 시험 결과를 발행하면 그것이 이제 국가기관에 등록이 돼서 자체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자체 선언이란 말은 국가기관에서 이제 시험 결과서 등록이 되는 사실 확인이 되면 그 국가기관의 그 선언 형식 폼이 있습니다. 그 폼을 그냥 출력하셔가지고 그 신청인이 본인 그 회사에 뭐 회사 그 인감이라던가 서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인증을 보겠습니다. 인증 같은 경우는 선언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건데요. 선언과 인증의 가장 큰 차이는 선언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청인이 어느 정도 관여해서 그 절차에 참여해야 되지만 인증의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선택을 하시면은 인증기관에서 제품 시험 및 생산공정검사 또 인증서 발급까지 다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증기관을 어떻게 잘 선택하느냐가 그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 국가 등록을 보겠습니다. 국가 등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되게 좀 헷갈리죠. 이 경우는 국가기관이 어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기관이 그 제품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또 제조자나 판매자와 또 소통을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면에서 국가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제품 적합성 평가의 한 예를 한번 사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유아용 화장품을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제조한 화장품을 러시아로 수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먼저 적합성 선언 방법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 유아용 화장품이라는 그 제품이라는 카테고리가 해당되는 기술 규정은 CUTR, 이거는 커스텀 유니언, 그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형성되기 전에 있었던 관세 동맹인데요. 그 관세 동맹이 있었던 당시에 CU는 그대로 CU를 쓰고요. 2015년부터 발표된 기술 규정은 EAU라는 그 말을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CU TR 009-2021 이게 화장품에 관련된 기술 규정입니다. 그 기술 규정을 보면은 이 유아용 화장품은 국가 등록 기술 대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등록에 조금 전에 있었던 이 국가 등록의 절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런 시험 서류 제출하고 샘플 발송하고 이거는 그냥 다 일반적인 절차상의 내용이니까요.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고요. 전부 이 제품 그 국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이 국가 등록을 받은 제품은 그 유효기간이 그러니까 제품 적합성의 그 국가 등록 유효기간이 무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 기관들과 협력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 그 KTR이라는 한국융합시험연구원이 있습니다.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산업부가 그 러시아가 아니라 유라시아 그 경제연합과 이제 협력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해서 이 KTR이 거의 산업부에서 이제 지정된 그 유라시아 인증 관련한 거의 전문 기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국가 등록 같은 경우는 이제 KTR에서 이제 문의를 해서 이렇게 받은 거고요, 사실. 이런 거를 이제 국가 등록하는 애가 350만 원? 이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 또 국내 인증 대행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인증 대행사도 사실 국내에서만 사업을 하기는 좀 힘들고, 현지에 이제 법인이 있고,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혹은 뭐, 카자흐스탄이나 다 그런 법인이 있는 약간 프랜차이즈 개념의 그런 국내 인증 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현지 인증 대행사도 있는데요. 이 현지 인증 대행사도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기술 규정별로 몇백 개, 더 많게는 1000개 이상의 그 인증 대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 소호 비용 같은 건 선원 인증, 그 기술 규정별로 해서 이제 가격이 다 다르고요. 그 제품에 따라서 기술 문서라는 것도 제출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도 이 정도 비용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약간 대략적인 소모 비용입니다. 그다음 다음으로 이제 좀 전에 설명했던 국가 감독 그러니까 시장에 유통된 제품을 어떻게 그 국가에서 감독하는가. 그래서 일반적인 그 안정성 조사 절차를 보면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그 전에 이제 그 조사하기 하루 전까지는 사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이제 사실 사고 조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품의 위해가 뭐 소비자의 정말 생명의 위협이라던가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을 경우, 혹은 또 검찰이라던가 대통령 영해에 의해서 사고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전 통보를 하면 서면 조사나 그리고 현장 조사 방법을 선택하여서 제품 뭐 시험 이런 걸 하게 되고,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조사 결과를 뭐 로스테크나조르라던가 그런 국가기관의 거를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약간 자문위원회 같은 개념이죠. 그 자문회가 한번 결과를 다시 한번 평가한 다음에 최종 행정명령을 냅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언론, 소비자 단체, 뭐 사업자 모두에게 공표가 되고요.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장 감시했던 한 사례는 보통 뭐 사실 러시아에서는 보통 벌금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뭐 리콜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경공업 제품,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작년에 이제 뭐 제스킴이라던가 아시안에서 판매되는 학생 물품과 뭐 아동품, 아동복 이런 신발 같은 샘플을 이제 여러 개를 이제 취합하여서 이제 시험 기관에서 그 제품을 시험한 결과 뭐 적색 물가 뭐 이런 독성 기준 같은 것이 뭐 부적합하다, 또 야광 물질이 뭐 부족하다, 뭐 이런 식의, 또 대부분 가장 많은 것이 라벨링과 그 실제 제품 성분이 불일치하다라는 그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러시아에서 그 판매 중지를 되게 많이 시킵니다. 네. 해당 법규는 조금 전에 봤던 기술 규정의 장난감 안전성이라던가 어린이 청소년 제품 안전성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또 한국의 그 현대 산타페가 리콜된 상황이 있었는데요. 약 18,000대가 이제 리콜된 것도 제어 장치 결함에 따른 이런 리콜이 됐다라고 되어 있고, 이건 기술 규정에 대한 법, 그리고 또 차량의 안전성이란 기술 규정이라는 것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나라 뭐 현대 자동차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뭐 아우디라던가 벤츠라던가 러시아에서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차들이 사실 기술 규정을 규정의 적합성을 맞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 러시아 감독 기관에서 리콜을 많이 시킵니다. 근데 이게 거의 한 달에 몇 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양날의 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시장을 그 시장을 그 위해 제품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경제 활동의 어떤 활기를 죽이고, 그 또 국가의 힘이 사실 너무 세면 이렇게 자유 경제가 돌아가기 힘들다, 뭐 이런 식의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콜이나 판매 중지는 좀 일부 국가에서는 좀 꺼리는 행위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서는 2019년부터 경제 활동의 어떤 그런 활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경제 활동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일부 일반적인 안전성 조사를 아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이제 조사를 아예 안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이슈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 저희가 보고 있는 기술 규정이라는 것도 그 전 세계적인 그 디지털 그 흐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규정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문서가 있고, 또 문서를 제출하고, 또 문서를 제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제조자의 어떤 공장을 방문하여서 생산 공정을 검사하는 이런 과정도 대단히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디지털이라는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 하고 유라시아 경제연합에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하나 그냥 얘는 그 마킹이죠. 그 이렇게 제품을 보면 그 QR 코드가 있죠. 그래서 QR 코드를 이렇게 태그를 하면은 이게 제조자가 누구고 이게 어떤 유통 과정에서 우리 나의 소비자 손까지 왔다라는 거를 이제 러시아에서 뭐 담배, 휠체어, 신발, 향수, 뭐 사진기 이런 다양한 제품군에 라벨링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이거를 2024년까지 러시아만 아니라 전 국가에서 전부 다 라벨링을 이제 의무화하려는 규정이 도입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의 어떤 시장 그 디지털화는 또 하나는 정보 공유가 되죠. 그래서 이제 위해 제품을 한 나라에서 이 위해 제품이 예를 뭐 카자흐스탄에서 이 제품 위해 제품 판명이 났으면 그것이 바로 러시아의 어떤 국가기관에서 가고 또 그걸 소비자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 공유 시스템을 현재 유라시아 경제연합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지금 코로나19 그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좀 전에 박종호 회장님께서도 그 러시아를 출장하기 좀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나 혹은 카자흐스탄에 있는 국가 뭐 인증기관에서 혹은 국가감독기관 그런 쪽에서 그 한국을 출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원격 검사를 하는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적합성 평가 이제 신청 문서를 전자 시스템 통해서 제출하는 것도 지금 도입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 현재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 규정이라는 것이 그 규정일 뿐이고 안 지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벨라루스에서 그 경공업 개인 사업자들의 약 90%는 기술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 이유는 그 개인 사업자들이 사실 모든 문서를 내고
그리고 또 문서를 제출하게 준비하는 시간, 모든 것이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 사업자들의 의견은 우리가 이 기술 규정 자체는 물론 제품 안전성 높여주지만 그만큼 비용 면에서 부담스럽다. 그 비용을 우리가 다 감당하면 국가가 보전해 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벨라루스 뭐 파업도 많이 하고 기술 규정 도입을 반대도 하고 뭐 그리고 또한 그 표준 자체는 있지만 뭐 해당되는 EAU 규정은 없고 뭐 이런 식의 좀 되게 그게 아직 혼재되고 좀 약간 성숙되지 않은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술 규정이 뭐 이렇게 속속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기술 규정 하나가 나오는 데는 보통 한 2, 3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 2, 3년 동안 사실 신제품이 나오고요. 그 예를 들면 담배 같은 경우도 전자담배 같은 거에 대한 규정이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자담배에 대한 지금 기술 규정을 또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물건을 계속 팔아야 되고 이게 제도가 그 시장을 따라가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이제 그 코트라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신 거를 이제 간략하게 추려서 했는데 이 EAU 그 적합성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이 있어야 되는 조건으로 사실 그 회원국 현지 인증 경영에 도움 없이 인증 절차 처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현지 업체가 부르는 게 값싸 보니 어떤 분야가는 뭐 경쟁이 많은 분야는 그 비용이 좀 싼데 뭐 경쟁이 없는 분야는 비용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도 있어서 그 시장에 또 업체를 잘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뭐 제품 하나를 하는 데 드는 뭐 기술 문서라든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공장 하나를 수출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공장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번역 비용과 공증 비용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지 업체와 이제 또 의견 충돌 이런 것도 사실 미리 계약 시에 협상을 잘 하셔서 조건을 명시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그 제품 안전 제도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유라시아 경제연합이 그 제품 안전 제도에 이제 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실 이 지역이 어느 정도 많이 발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물론 2000년도 전에 러시아에 가셔서 그 물건이 아예 없어서 못 파는 상황도 경험해 보신 현재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지금은 사실 러시아나 혹은 여러 이제 회원국에 그 제품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이 넘치는 제품 중에서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그거를 믿고 쓸 수 있게 하느냐가 현재 지금 유라시아 경제연합, 러시아를 포함한 나라의 고민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나 뭐 유럽연합이나 미국처럼 제품의 질 상승이라던가 혹은 소비자와 그 판매자 간의 소통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콜센터라던가 뭐 그 신고제도 같은 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러시아 소비자들은 것에 아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러시아나 그 카자흐스탄 등 그 유라시아 경제연합에서 좀 관심 있게 보는 제도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나 사실 이 제도이다 보니까 이 제도에는 허점이 많고 이런 허점 상황에서 또 제품이 그냥 넘어가는 상황도 분명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미나를 제가 한 이유는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진척되고 있는 제도인데 이 유라시아 제품 안전제에 대한 관심 있는데 아직 확실한 이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 러시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일한 요즘에도 뭐 EPC 쪽으로 이제 러시아로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러시아 EPC에 이제 참여하는 작은 중소기업들이 러시아로 이제 물건을 수출하려고 하는데 이 인증이 없어서 물론 또 인증을 받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많이 들고 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좋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러시아로 팔 수 없는 그러니까 러시아로 수출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EPC 벤더로 끼기가 좀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분야에 대한 어느 정도 관심과 또 홍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사실 내가 이것에 대한 전문가는
아직 전문가를 할 수 있을 것까지는 아닌데 이거 제가 튜터들이 해보니까 열심히 또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산업의 전문가시다던가 아니면 관계자분들은 이 기술 규정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트래킹적인 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유라시아 안전 제도를 같이 뭐 스터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이 세미나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 대표님, 내용도 굉장히 알차고 아주 잘 정리되어서 저도 뭐 러시아 비즈니스 하면서 인정 문제는 항상 당면한 문제인데 오늘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노 대표님 일단 오늘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강의 좀 주제가 틀리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발표에 대한 어떤 질의 토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지금 노 대표님한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 대표님 아주 좋은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쪽 러시아나 유라시아 쪽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필히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때까지 러시아 관련된 인증이나 뭐 카자흐스탄 이런 인증을 못 받아가지고 사업이 지체되고 이런 경우도 저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오늘 보면 왜 제품 안전 제도냐 이렇게 적어 놓은 거 보고 인증 제도라 그러면 되지 이랬는데 보니까 거기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뭐 선언하는 게 있고 뭐 인증하는 게 있고 국가 등록하는 게 있고 이렇게 나눠지네 그죠? 근데 통상 뭐 인증 이렇게 해가지고 뭉쳐서 그런데 그래서 그거 보고 저도 인증제도 하면서 이 고생은 좀 했지만은 사업할 때 디테일한 걸 잘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서 선언이 있고 인증이 있는데 그게 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증.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율이 선언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인증인데 사실 근데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제품마다 그러니까 그 기술 규정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이 화학 제품이라는 카테고리 가서 보면은 더 인증이라던가 이런 게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뭐 장난감도 사실 의외로 인증 제품이 상당히 많고요. 어린이, 청소년용 이것도 인증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나 뭐 포장재 이런 경우는 좀 덜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선언이나 뭐 국가 등록하는 그 분야도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그죠? 인증. 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네. 기술 규정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몇백 페이지, 많으면 막 1000페이지까지 가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잠깐만요. 제가 이걸 좀 스탑 쉐어링을 해서 네. 다시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거가 예를 들어서 이것이 그러니까 EAU 경제연합에서 발표한 그 인증 기관들하고 그러니까 인증 기관과 그리고 시험 기관의 숫자입니다. 사실 숫자만 봐도 어떤 기술 규정이 쉽고 어렵고 시험 기관이 들어갈 수 있고 이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냥 있는 국내 대행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EPC 쪽을 많이 했죠. 사실 EPC가 그 인증회사로서는 돈 되는 쪽이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EPC 러시아 회사인데 이쪽이 EPC 전문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쪽 테크노임이라는 이런 데서는
좀 더 고스트라던가 아니면은 이쪽으로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직접 설계라던가 그 공급 이런 제조 쪽을 직접 그 EPC 쪽에 이런 엔지니어링 해봤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 인증 회사 대행 업체를 고를 때도 그 인증 자체에 대한 지식도 있지만 제품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잘 갖고 있냐가 되게 중요해서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인증 선언 국가 등록 이거를 몇 비율로 말하자는 건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기본적으로 선언이 좀 더 많다고는 보시면 됩니다. 네. 이때까지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유통이 안 됐지만 지금 아주 뭐 너무나 많이 풍성하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인증이 지켜지는 부분도 있고 또 안 그렇게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앞으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국가에서 강화할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특히 제조업 쪽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산업부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인데 산업부에도 이제 사실 그 산업별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이제 K 바이오라던가 그리고 뭐 K 뭐 디지털 쪽으로 해서 IT 스타트업들이 가시려고 하는데 사실 이 기술 규정이 다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 산업부나 연구원 쪽에서는 다 자기 분야에 대한 기술 규정이 또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기술 규정을 보셨지만 어떤 기기 우리나라가 보통 많이 러시아 수출하는 기계 제품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기계 제품 갈 때 기계 및 장비 안정성도 들어가지만 그 기계가 단순하게 메카닉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전기를 통해서 가는 것 같은 경우는 저전압 기기 안전성 여기까지도 같이 봐서 기술 규정 두 개를 보고 또 동시에 거기 에너지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위한 요건 이런 것까지 세 가지 기술 규정을 다 봐야 한다는 좀 복잡한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고맙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아닙니다. 예. 예, 또 다른 분 질문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금 질문이 되게 많은데 지금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조사 입장이나 이쪽 그 제품 제조하는 쪽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제가 그 최근에 이제 한국에 바이오 기업으로 보톡스로 굉장히 유명한 잘 나가는 기업이 있는데 러시아 쪽 그 인정받기 위해서 러시아가 워낙 보톡스하고 필러 시장이 좋으니까 자기들이 2, 3년 전부터 진출하려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유명한 로펌을 통해서 첫 번째 2년 정도 했는데 매덕 썼다더라고요. 매덕 썼는데 안 됐고 또 올해 초에 또 두 번째 로펌 또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어딘지 이제 거기가 컨설팅 했는데 내가 그래서 왜 로펌하고 가지? 뭐 로펌 해봤자 어차피 현지에 있는 그 파트너 그 인증 대행 기관하고 이제 손잡고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두 번째 하고 나니까 조금 이상하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누구 소개로 만났는데 그만큼 굉장히 잘못 이렇게 진입하면 굉장히 손해도 많이 보고 시행착오를 겪는 게 이게 인증인데 그래서 혹시 인증 관련된 그 컨설팅도 하시나요? 우리 노 대표님. 저는 사실 뭐 이게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그게 좀 또 제가 현지에 있지 않고 인증 관련 컨설팅 안 하는데 사실 제가 이 발표를 하면서 제가 무엇을 이 세미나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지난주에 이제 발표하셨던 분은 유튜브 구독을 권장하시고 가셨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에 뭐 이쪽 그 기술 규정에 관심이 있으신 뭐 기업이나 그러니까 제품 안전 인증을 어떻게 스터디 본인이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그런 쪽으로 이제 지식 컨설팅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 인증이 되고 안 되고는 현지 업체와 이제 조인트를 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인증 업체 선택도 제 말씀도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그 수백 개의 업체들 중에서 어떻게 고를 것이냐는 이제 또 만나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KTR
여기에서 한국 그 융합시아 연구원에서 이거 인증을 대행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는 일은 정확히 그 화장품이나 뭐 이런 쪽 그런 뭐 제품을 뭐 수출 뭐 중간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인증 업체를 그러니까 현지 인증 업체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한 서류 한국 사람한테 뭐 있냐 이렇게 해서 그 KTR에서 그거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거죠. 물론 여기서 할 수 있는 제품군과 제품군은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쪽이 워낙 화학 쪽이나 이런 쪽, 화장품이나 이런 쪽은 잘하는데 뭐 다른 뭐 특수 기계나 그건 또 전문 현지 업체가 잘하는 게 맞죠. 네. 여기 한국 융합시험연구원이 이렇게 많이 활동하는 것 같더라고. 중소기업들. 네네. 그 러시아 직원들도 좀 몇 명 있고.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대부분 중소기업은 저기밖에 없는 줄 알고 있던데 사실 저도 컨설팅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 예. 좀 고난도에 잘 안 되는 컨설팅 쪽은 뭐 거래선 발굴하고 연관해서 그냥 단순히 인정이 아니라 인정과 네네. 거래선 발굴해서 수출입 통관까지 이렇게 결합하는 패키지 컨설팅은 앞으로 좀 전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방금 우리 그 신범식 교수님이 질문이 하나 채팅장을 통해서 네. 전달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ESG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ESG 네. 러시아하고 EU에서는 ESG 관련 인증 제도에 대한 정비 움직임이 있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게 되게 폭넓은 질문이셔서 당연히 정비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좀 복잡한 개념을 설명해 드렸는데 처음부터 여기 나와 있는 기술 규정이 모든 제품을 포함할 수 없고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도 새로운 규정들이 마구 나올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 지금 초안이 만들어진 규정은 국가 안보, 그러니까 안보와 관련된 제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테러 같은 거라던가 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런 화학 물질이라던가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기구 그런 것에 대한 기술 규정도 있고요. 또 여기에 저전압 기기 안정성이라고 있는데 사실 저전압만이 기기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전압도 있어요. 고전압 기기 안정성이라는 기술 규정이 추가도 되고요. 근데 이건 사실 기술규정청의 측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 EAC는 어딨지? 예, 여기서 보시면 나오는데요. 사이시 EAC는 이 기술 규정을 충족한 인증 제품에 대한 마크입니다. 그래서 이 마크가 변할 것이냐 그런 질문이라면은 그건 아니고요. EAC라는 이건 마크라서요. 마크는 변하지 않되 이 마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디지털 하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어떻게 이거를 이제 좀 더 디지털할지는 마르키로프카로 해서 이제 라벨링 쪽으로 해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지금 신범식 교수님이 지금 일단 아마 채팅장으로 질문을 주셨고 그에 관련돼서는 또 추가로 다음에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최근에 핫한 쪽 분야니까 우리나라도 요즘 ESG 쪽 해서 기업들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들 이런 것들하고 연관돼서 많이 법제도 많이 고치고 하는데 러시아도 이제 초기라서 좀 움직임이 이제 초기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다른 분 질문. 네, 질문 있습니다. 예, 우리 김익준 사장님 네, 예, 부탁드립니다. 오늘 노 대표님 그 내용 잘 들었고요. 네. 질문 내용 하나가 이 인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수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네. 회사에서 맡겨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요건을 컨설팅을 하시면서 실제로 수입까지 다 진행된 적이 있었나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연구의 측면에서 이것은 접근을 했고 수출까지를 제가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희는 네. 현지에서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 네. 카자흐스탄에서 네. 직접 이 통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도 인증기관 업체들한테 파악을 해서 네. 인증 절차를 받고 진행을 해도 네. 문제는
최종 결정은 세관 쪽에서 하기 때문에 세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마지막에 어떤 작업을 하냐면 네. 지금 모스크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키예프도 그렇고 네. 사무실을 그 공항 세관에 하나 더 두거든요. 그래서 네. 인증을 받더라도 네. 마지막에 세관한테 다시 확인을 해요. 그래서 네. 이 제품이 이 인증이 맞는지. 근데 네. 인증 업체에서 했던 거랑 또 세관이 확인한 거랑 또 틀려지더라고요. 그럼 또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건을 진행을 하면서 제 생각엔 반드시 진행해야 될 게 마지막에 세관 측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거기서 컨펌을 받아야지만 수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 대표님이 지금 진행하시는 컨설팅 작업하고 네. 현지에서 직접 진행하는 이제 수입 절차를 진행하는 팀하고 한번 결합을 해서 진행을 하면 네. 좀 더 좋은 컨설팅이 될 거로 좀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오늘 이걸 발표를 한 거는 뭐 아는 건 있는데 이거 어디다 써먹어야 할지 그거를 좀 궁금해하는데 이런 좋은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쪽으로 제가 스터디를 해보고요. 뭐 이메일 주소 제가 제안 안 거 이쪽으로나 뭐 연락처를 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어떻게 뭐 그런 식으로 세관 절차, 그러니까 세관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러시아 인증업체 중에서도 그런 거를 좀 더 확실하게 해준 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뭐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노 대표님한테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익준 대표님이 아마 저기 현장에서 통관, 관세, 뭐 그다음 현지 유통 이런 걸 다 해보셔가지고 인정은 뭐 아마 정말 빠삭하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겪은 여러 가지 노하우하고 아까 이론적으로 많이 이렇게 법제나 제도를 연구한 그 결과물하고 이렇게 결합하면 우리 지금 새로운 모델로 또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하나 질문, 어떤 클라이언트가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전달해 주셔가지고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성 식품인데 홍삼입니다. 홍삼인데 러시아의 이쪽은 홍삼의 앞에 발효홍삼이라고 발효라고 이제 좀 기능성을 강화하는 제품인데 정관장은 러시아 들어가서 건강기능성 음료로 해서 이제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판매하고 있는데 발효 때문에 물어보니까 러시아 쪽은 발효홍삼 발효를 쓰려면 굉장히 까다롭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쪽에 현재 있는 파트너가 뭐랄까 어떤 그 솔루션을 줬냐면 그 아르메니아 가서 받아라. EUEA 오늘 이야기는 EUEA 그 유라시아 인증 받으면 좀 쉽다. 아르메니아 쪽에서 받으면 그게 러시아에서도 팔 수 있다. 이런 그 컨설팅을 현지에서 줬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리스크도 있을 것 같은데. 못 들으셨습니까? 제가 지금 저한테 알아야 잠깐만 그러니까 러시아 고스트 인증이 있고 러시아 인증, EU 인증이 있는데 어디가 우선순위가 어떤 게 그 상위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조세조약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세금 낼 때 그 우리나라 국내 뭐였더라 소득세법 있고 또 예를 들어 양측 뭐 한너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그 사업자분들 같은 조세조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세조약이 사실 국내법에 상회되는 조약 그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 유라시아 경제연합법이 우리 그 회원국 국내법의 상위법입니다. 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 가면 굉장히 인증이 또 받기 힘드니까 유라시아 인증하면 좀 쉽다. 이런 어떤 그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네, 근데 그것도 제품별로 이게 적용되는지 우선 유라시아 인증 제품인지 아닌지를 우선 확인하셔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 공통 목록이라는 그것을 확인하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컨설팅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다른 질문들 있으면 우리 또 이메일로 그다음에 또 향후에 저희들이 자주 이렇게 유라시아 20일 하고 교류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노 대표님 수고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컨설팅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그 잠재적인 우리 고객들한테 저는 뭐 이렇게 이런 어떤 컨설팅을 하는데 향후에 이런 분야에서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 말씀 곁들여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제품 안전 쪽에 좀 요즘에 이제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전 제품 안전 쪽에 뭐 컨설팅을 나중에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지금 이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의 어떤 인식 개선 그리고 기업에서 어떤 한 기업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려면은 인증제도 이쪽을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이고 또 무엇보다 이 법제도라는 게 러시아나 뭐 유라시아 전역에서 너무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변화 그리고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는 컨설팅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한 분야를 찍어서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는 의료 경공업 분야거든요. 그래서 의료 경공업 분야에 제가 이제 기술 규정 및 이제 그 인증 절차를 이제 사업자분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고 있고요. 다음 뭐 어떤 한 회사가 콕 찍으셔서 그쪽 분야를 말씀해 주시면 그쪽 분야를 컨설팅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지금 저기 네덜란드에서 지금 밤 1시 정도 넘었는데 네. 장시간 아주 재미있는 유익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발표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문 회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오늘 네. 굉장히 재미있는 또 주제를 가지고 우리 그 회원들 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삼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 이야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비즈니스하고 연관된 많은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곁들여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문 회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삼보연맹 회장 문성찬입니다. 예, 저도 이런 발표가 이렇게 좀 흔하지 않는 일이라 좀 어색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드럽지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삼보라는 스포츠를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삼보라는 스포츠가 무엇인지 또 삼보가 올림픽 종목으로 인정받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러시아에서의 그 삼보의 위상, 또 국제삼보연맹이 한국에 걸고 있는 어떤 기대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 10월 14일에 굉장히 좀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2명의 러시아인과 1명의 미국인을 태운 그 소유주 MC-17이라는 우주선이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45분에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재밌는 일은 이 우주선 몸통 중앙에 삼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또 러시아 삼보연맹의 로고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러시아는 많은 분야에서 최초였다. 그럼 스포츠 종목 중에 최초로 우주에 가는 것도 삼보가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은 러시아 삼보연맹의 세르게이 엘리세프 회장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러시아 삼보연맹 후원의 공동위원장인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연방우주국 국장이 지지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주적인 이벤트는 러시아가 삼보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삼보라는 스포츠에 대해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러시아 발음이 안 돼서 그냥 한국어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삼보는 러시아로 이제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맨손 호신술이라는 그 머리 글자를 이렇게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삼보는 유도, 레슬링, 격투기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러시아 무술입니다. 기술 종류만 10,000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 프라이드 FC 세계 챔피언인 효도르는 삼보를 일컬어서 승리의 과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삼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군은 참호 안에서 벌어진 근접 격투전에서 커다란 피해를 얻게 됩니다. 소련 정부는 새로운 근접 격투기 무술을 개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지시를 받은 사람이 그 당시 러시아 첩보원이었던 바실리와 빅토르였습니다. 유도를 배운 바실리는 레슬링을 전공한 친구 빅토르와 함께 그 러시아 토착 무술에다가 유도, 레슬링을 접목시켜서 이 새로운 무술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만든 기술을 정리를 해서 체계화시킨 사람이 할람 PF입니다. 이 시스템이 오늘날 삼보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삼보연맹에서는 매년 할람 PF 월드컵 대회를 개최를 해서 할람 PF의 그 공로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삼보는 세계 최강의 러시아 특수부대인 스페츠나츠의 교과 과정에도 도입이 돼서 그 최고의 호신 무술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다음은 삼보 경기의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스포츠 삼보인데요. 스포츠 삼보는 유도, 레슬링을 혼합한 형태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붙이기, 매치기, 관절기 이런 공격 행위하고 방어 행위를 허용하는 종목입니다. 타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컴뱃 삼보인데요. 이거는 이제 헤드기어하고 이제 글로브를 착용을 해서 타격이 허용된 종목입니다. 그 최근 유행하고 있는 그 2종 격투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타격 기술, 혼합 기술, 유술기, 또 후두부를 제외한 무릎 공격까지도 가능합니다. 또 세 번째 이제 3가지 종류인데요. 하나는 이제 비치 삼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해변 모래 경기장에서 하는 삼보 경기인데 이건 좀 타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스포츠 삼보와 이제 유사한데 이제 그 모래사장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3가지 종목인데 이 3가지 종목이 이번에 이제 올림픽에서 그 3가지 종목으로 인정을 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삼보를 그 하고 있는 그 국제 연맹에 가입된 회원 국가는 94개 나라이고요. 또 삼보를 하고 있는 나라는 한 120여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삼보를 하는 그 사람들 러시아를 제외하고 한 500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 올림픽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아마 폭발적으로 그 삼보를 하는 그 인구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IOC 정회원으로 가입이 되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그 전에 이제 그 이것이 처음에는 이제 그 레슬링 종목 중에 하나의 그 종목으로 이제 이것이 좀 돼서 하다가 뭐 1980년대 이제 시범 종목으로 좀 채택이 됐다가 이제 다시 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 인정 단체로서 이제 신청을 좀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IOC 집행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 지적을 좀 뭐 개선점하고 보완점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해서 이것을 좀 실무에 좀 반영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IOC로부터 임시 인정 단체 지위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7월 20일 그 도쿄 총회에서
IOC가 이제 국제 삼보 연맹을 정회원으로 이렇게 승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보의 그 아까 세 가지 종목이 올림픽 정식 종목이라는 테이블 위에 좀 오르게 되었고요. 지금 2024년 그 파리 올림픽은 이미 그 종목이 다 확정이 돼서 끝난 상태고 2028년 LA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 채택이 지금 거의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삼보가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그 분야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잘 모르는데 좀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선수 2명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효드르하고 하비브 아마 너무 유명해서 아마 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세계에서 60억 분의 1의 사나이다 이렇게 뭐 알려진 효드르, 또 UFC 챔피언 하비브입니다. 그 효도르는 이제 컴뱃 삼보 대회에서 우승한 챔피언이고요. 현재 그 세계 삼보 홍보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패 전승을 가진 그 UFC 챔피언 하빕은 삼보 기술을 가장 잘 구사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삼보에 대한 자긍심이 아주 대단한 선수인데요. 그 티셔츠에 삼보가 쉬었다면 이름이 주짓수였을 것이다. 좀 논란을 좀 만들기도 했는데 이런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그 삼보에 대한 자부심을 좀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예, 다음은 그 삼보를 사랑한 대통령 또 푸틴과 삼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대학 3학년 당시에 구소련 대학생 그 삼보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삼보 실력자입니다. 12살 때부터 유도를 익혀서 자신이 직접 그 DVD 유도 기술을 출간한 그 유도 8단이기도 합니다. 현재 푸틴 대통령은 국제삼보연맹의 그 명예회장을 맡고 있고요. 삼보의 그 올림픽 종목 채택 또 삼보의 세계화를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삼보연맹 회장은 세스타코프 회장인데 푸틴 대통령과는 어릴 적부터 운동을 같이 한 아주 그 막역한 절친입니다.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이제 운동하는 사진인데 그 세스타코프 회장은 최근 푸틴과의 인연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푸틴과 내가 처음 시작한 스포츠는 삼보다. 그때는 유도부가 없었다. 푸틴은 기술을 잘 알고 시합 전술을 잘 짰다. 그리고 선수에 걸맞는 강인한 의지력을 가졌다.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했는데 법을 전공하겠다고 결정하는 바람에 스포츠를 떠났다. 삼보와 유도는 위대한 선수를 잃었을 수 있으나 러시아는 위대한 대통령을 얻게 된 셈이다.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푸틴 대통령의 그 삼보 사랑은 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2013년도에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롯데호텔에서 청와대로 가는 중에 그 호텔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대한삼보연맹 관계자 30명에게 그 차량에서 내려서 그러니까 일정에 전혀 없었던 스케줄이고 굉장히 그 청와대 경호실에서도 아주 당혹해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일일이 내려서 악수를 한 명 한 명 다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상회담에 이제 30분 정도 좀 늦게 됐습니다. 물론 뭐 푸틴 대통령이 원래 약속을 좀 잘 안 지키는 편이라고 이렇게 좀 알려지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삼보 관계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해줬던 것은 그만큼 또 삼보에 대한 애정이 아주 깊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일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그 삼보가 러시아에서 얼마만큼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러시아 우스갯소리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삼보학교가 하버드 MBA보다 더 많은 갑부를 배출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삼보 인맥은 정계, 재계, 경찰, 군 조직으로 이렇게 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임기 중에 가장 이루고 싶은 이제 목표 중에 하나가 삼보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각 나라 대사관에 외교부에 직접 지시를 해서 삼보를 위한 일이면 그 대사관에서 모든 어떤 것이든 다 협조를 해라, 이렇게 좀 직접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현재 그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도 그 한국 삼보 발전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삼보연맹에서 특별히 한국 삼보에 걸고 있는 기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제삼보연맹에서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어떤 인식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포츠 강국, 또 유도 레슬링 강국, 또 IT 의료 등 소프트웨어 선진국으로 이렇게 이제 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중국과 일본도 있지만 중국은 현재 그 좀 중국 삼보 연맹을 좀 만들고 있는 초기 단계이고요. 일본은 좀 유도 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그 스포츠 좀 어떤 여러 가지 견제도 있고요. 그래서 국제 삼보 연맹에서는 그 일본보다는 그 한국 삼보의 그런 성장 잠재력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제삼보연맹은 한국 그 용인대학교와도 특별한 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대학교는 삼보 유사 종목인 유도, 레슬링, 복싱 등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많이 배출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현재 삼보 전공을 개설을 해서 그 러시아 그 삼보 교수가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대는 이제 2019년에 그 세사코프 국제삼보연맹 회장에게 무도학 명예박사 학위를 이렇게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도 2010년에 용인대에서 명예유도학 박사를 받았고요. 이에 앞서서 2001년 그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그 대한유도회가 유도명예 7단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과의 그런 인연이 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한국 삼보는 2003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현재 1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대회에서 금 2개, 은 5개, 동메달 11개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보라는 종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시기에 이 정도의 그 성적을 획득한 것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 그 종목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제 6번의 그 국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대회가 이제 2019년 그에 있었던 그 아시아 최초로 개최한 그 세계 삼보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굉장히 그 전 세계 그 삼보인들로부터 많은 그런 찬사를 받았던 대회이기도 합니다. 제43회 세계 삼보 선수권 대회는 이제 청주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인 그 68개국 1000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진이 참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유로스포츠 TV로 이제 전 세계 생중계를 했는데 개막식부터 폐막식까지 전 경기를 전부 다 세계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개막식 장면이고요. 또 이제 그 전 세계의 어떤 화합을 그 우리 한국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좀 개막식 장면 사진들이고요. 이거는 아주 국제 삼보 연맹으로부터 역대 최고의 개막식이다, 이런 어떤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환영사, 이제 축사 장면입니다. 이제 선수들 경기 장면이고요. 네, 또 총회 이제 장면, 시상식 장면, 또 폐막식 장면입니다. 대회가 끝나고 나서 국제삼보연맹이 그 평가했던 내용인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였다. 또 가장 감동적인 개막식이었다. 유로스포츠 TV 생중계를 약
5천만 명이 시청을 했다.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그 대회 성공 개최 취하 편지를 국제 삼보 연맹에 보내왔다. 개막식을 장식했던 국제 삼보 연맹 로고 그 한복이 있었는데요. 그 오른쪽 사진인데 이 한복은 세사코프 회장이 러시아 삼보 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전달식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한국에 대한 뭐 특별한 그런 예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작년 2월달에 그 러시아 소치에서 그 UFC 그러니까 그 이런 그 프로 이 컴뱃 프로 그 컴뱃 삼보 리그를 이제 창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 창단식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 창단식에는 이제 각 대륙의 회장들만 원래 이제 초대를 받는데 한국은 이제 특별 케이스로 제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삼보가 좀 해결을 해나가야 될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대한체육회 가입입니다. 그동안 이제 뭐 오랜 역사를 갖긴 했지만 아직 좀 그 대한체육회 가입이 안 됐어요. 이것을 지금 제가 작년 1월 달에 취임을 해서 2년 동안 좀 추진을 해왔고요. 이제 올해 아마 인정단체로 가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체육대학의 그 삼보 학과를 설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대하고도 이런 부분을 계속 좀 협의 중에 있고요. 근데 현재 그 용인대학교에서는 뭐 저희 그 삼보 선수들을 2명 특채 선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올림픽이 이렇게 진입이 됐기 때문에 아마 여타 다른 여러 대학에서 아마 학과 개설에 대한 논의가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유소년과 청소년 선수를 그 발굴 육성하는 일입니다. 그 이제 파리 올림픽은 저희가 이제 참 못 이제 없고요. 종목이 이제 LA 올림픽이 이제 7년입니다. 그럼 7년이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초등학교 고학년들, 중학생들 또 뭐 나이가 좀 있으면 이제 고등학생들 이런 이제 유소년 청소년들이 이제 그 7년 뒤에 이제 메달리스트로 이제 뛰게 될 텐데 이제 이런 친구들을 지금부터 좀 열심히 좀 발굴을 해가지고 반드시 7년 뒤에 LA 올림픽에서 좀 메달리스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하는 좀 일들이 좀 시급하게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제 그 삼보 체육관을 활성화하는 일입니다. 현재는 지금 이런 선수들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곳이 그 체육관밖에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지금 그 좀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나 이제 대학교에서 이걸 좀 선수들 육성할 수 있는 지금 팀들이 아예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기존 이제 그 체육관 그 우리 지역 체육관에서 이제 이런 역할을 좀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체육관 활성화하는 문제가 이제 또 굉장히 좀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뭐 동네에 보면 이제 태권도, 유도 체육관, 또 주짓수 체육관 이런 이제 많은 이제 이런 그 무술 종목들을 요즘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자기 개발 그 스포츠로 또 생활 스포츠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삼보가 이런 그 여타 그 무술들에 비해서 굉장히 그 다양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호신술로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개인이 그 할 수 있는 운동 스포츠로서 상당히 그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생활 스포츠로 대중화하는 좀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삼보가 굉장히 좀 재밌고 유익한 운동이라는 것을 좀 알리는데 이렇게 좀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뭐 좀 삼보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내용들 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러시아에 많이 왕래하셨던 분들은 아마 러시아에서 좀 많이 좀 접해 보셨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 러시아의
왕래하는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여러 가지 좀 핵심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 회장님. 저도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우리 삼보에 대해서 이야기는 그냥 삼보 했지만 이렇게 또 삼보의 전체 우리 한국과의 어떤 관계, 역사, 그다음에 러시아 이 삼보가 국제적으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 그러면 우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 회장님한테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우리 문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그 비즈니스맨으로서 러시아하고 쭉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이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사업이 잘 안 될까?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은 뭐 소위 이야기해서 200억 불의 어떤 덫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한뭐 교육 자체가 한계가 있다 이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같이 우리 러시아를 좋아하는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 한러 관계의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가지고는 뭐 사업하는 사람들도 뭐 열심히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한러 간의 관계가 이게 향상이 되고 또 서로 양국 간 국민 정서가 서로 긍정적으로 좋아져야만 궁극적으로 또 러시아 사업이 잘 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호감도가 높아져야 자기 자식들 러시아 학과도 보내고 러시아 관련된 이런 것도 보내가지고 그게 결국은 이제 양국 간에 이렇게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사업도 결국은 잘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려면은 결국은 이런 문화나 스포츠 이런 분야가 좀 러시아하고 이런 게 활성화돼서 그 국민 호감도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삼보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보가 사실 지난 한국에서 15년 이상 이렇게 해왔지만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고 또 올림픽이 가입이 안 돼가지고 단체로 안 돼가지고 한계가 있었지만은 이번에 올림픽의 전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푸틴 아까도 우리 나온 거 보면 푸틴 대통령이 삼보에 관해서는 뭐 아끼지 말고 지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삼보 한국 삼보를 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육성을 시키면 러시아하고 관계, 러시아 어떤 뭐 상류층하고의 관계도 많이 개선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이 되어온 것 같습니다. 한국의 뭐 대통령 특사가 예를 들면 대통령 특사가 러시아에 방문했는데 정상적인 채널을 가지고는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가 어려웠는데 이 삼보를 통해 가지고 또 쉽게 만나고 또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경로를 통해 가지고 만나 가지고는 굉장히 반갑게 이야기를 하고 뭐 이랬는 그런 스토리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러 관계의 그 관계 증진을 위해 가지고 필요하고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러시아하고의 실질적인 그런 정치 외교적인 관계 증진을 위해서도 삼보의 역할이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신임 그 문선천 회장님의 앞으로 그 두 어깨가 상당히 무겁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박종수 부의사님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 질문. 예, 아이고, 제가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또 이 기계 작동이 좀 서툴러가지고 좀 헤맸습니다. 문 회장님,
뭐 상을 당하셨는데 가지도 못하고 이 자리를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 삼보가 지금 북한에서는 어떤 정도 수준인가요? 그 북한에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그 대회 참석 하는 부분을 우리 몽골하고 굉장히 좀 서로 가깝게 이제 교류를 하고 있어서 그 몽골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대회 참석 여부 이런 것들을 좀 그 서로 그 논의를 했고요. 또 아마 그 한국이 아닌 그 몽골이나 기타 다른 나라에서 개최하는 대회는 간혹 이제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2019년에 그 몽골에서 대회를 개최했는데 그때도 그 북한 선수단을 그 파견하기로 했는데 선수단은 못 오고 임원진들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잠깐 뭐 인사를 못 나누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한번 좀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삼보를 그래도 하는 좀 선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러시아에서 만약 그 삼보 대회를 뭐 예를 들어 동남아 몇 개 국가, 남북, 몽골, 뭐 중국 이 정도 개최한다면 북한이 올 수 있나요, 거기? 예, 뭐 상황에 따라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에도 하여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좀 그런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럼 우리하고는 우리 그 보급하고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그 북한에서 하는 먼저 도입이 된가요? 아니면 우리보다 늦게 된가요? 그거는 제가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준 정도는 예,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예. 근데 하여튼 뭐 좀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스파시바. 그래서 앞으로 뭐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 또 이것이 좀 잘 그 몽골이나 러시아 통해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한다면 여러 가지 좀 외교적으로도 좀 남북 관계에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박정수 박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느낀 게 있는데, 우리 박정수 박사께서 뭐 최근 현대 북러 관계 이해라는 책도 집필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북 콘서트도 어제 그저께 열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 북러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이신데 어떤 북러 관계를 잘 연구를, 제가 그걸 읽어보고 북러 관계를 잘 연구를 해가지고 한국하고 우리 쪽하고 어떻게 여러 가지 뭐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삼보가 북한서도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도 겉으로 대놓고는 안 하지만 러시아와 관계 때문에 삼보를 상당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몽골, 북한, 한국, 우리 남한 이러면서 동아시아 관련된 삼보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러시아하고 삼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도 또 관계 개선의 방법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 뭐 박정수 박사 그런 뜻에서 또 질문을 한 게 아닌가 싶네요. 어떻게 그렇게 꿰뚫고 계세요? 제 책을 다 읽긴 읽으셨구나. 여기 이렇게 제가 교본으로 이렇게 하고 놓고 어제 그저께 밤에 잠 안 자고 독파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박종수 부이사장님은 아이디어가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아이디어를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북한하고 연관된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지금은 사실 정치 외교는 이게 해결책을 잘 말이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포츠 교류나 또 하나 좋은 아이템이 백신과 같은 인도주의적인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이
남북 간에 굉장히 좋은 어떤 아이템인 것 같은데 삼보가 그렇게 좀 나서서 좀 물꼬를 텄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아, 예. 네, 저도 발표자인데 또 질문을 드려서 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개인적으로 저도 삼보를 이제 러시아에 있을 때 봤었는데, 전 삼보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삼보 회장님으로서, 연맹 회장님으로서 삼보가 태권도라던가 유도나 뭐 이런 다른 무술에 비해서 더 한국에도 어떤 분에 더 좋은 것 같다. 그런 게 있나요? 그 이제 저도 사실 그 제가 한 태권도를 한 10년을 했는데요. 그 이제 제가 좀 우리 그 관장들이 그 현재 그 한국에 있는 그 체육관 관장들이 삼보만 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이제 삼보가 그 삼보 하나만 가지고 체육관을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대부분 유도나 뭐 킥복싱이나 뭐 합기도 뭐 주짓수 이런 걸 같이 이제 통합적으로 좀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삼보를 하는데 제가 관장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야, 니네가 하기에 좀 삼보가 무술로서 좀 어떠냐 그러면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자기네가 하는 무술 중에 가장 강력하고 최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태권도를 한 입장에서도 그 태권도가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를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좀 그래도 태권도가 무술로서는 조금 뭐 좀 어느 정도 좀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올림픽에 좀 진입하고 스포츠 종목이 되면서 그 이제 그 태권도를 하면 호구를 착용하는데 그 이게 거기를 이게 터치를 하면 이제 그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타격이 아니라 이제 스피드 위주로 이제 이렇게 터치식으로 이게 펜싱처럼 이렇게 탁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발차기도 거기에 맞게 변형이 되고 모든 게 이제 변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갈수록 지금 태권도의 딜레마가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 올림픽에서 그래서 굉장히 그 지금 우리 그 한국 지금 연맹에서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이 좀 깊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또 유도나 제가 레슬링 게임을 좀 보고 우리 삼보 게임을 보면 삼보 게임이 그 룰만 좀 알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슬링이나 유도나 태권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올림픽에서 딱 시작이 되면 아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인기가 있고 이 확산될 가능성이 저는 좀 많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장님? 예, 예. 그 아까 제가 보다가 굉장히 그 임팩트 있는 어떤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러시아 부자들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하버드 MBA 출신보다 삼보하고 연관된 배출하는 사람도 많다. 사실 저도 거의 진짜 100% 공감하는데 러시아 쪽에 이렇게 보면 스포츠 경기 이렇게 저도 주짓수 러시아 주짓수 협회 회장이 제가 친구라서 한번 초대받아 갔는데 다 삼보를 하는 친구들이라더라고요. 삼보를 하면서 주짓수를 하는 친구들인데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비즈니스맨들이 뭐 여러 가지 뭐 국영은행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나와서 거의 하나의 그 파티 문화 같은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운동 경기 끝나고 나서 뭐 또 파티를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봐서 그 스포츠하고 이 비즈니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러시아는 특히 아마 푸틴 대통령께서 아마 삼보나 유도를 하시는 분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스포츠하고 비즈니스하고 러시아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스포츠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예. 하여튼 근데 제가 이제 그 이런 국제 대회에 좀 참석을 해보면 그런 좀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주요 인사분들 굉장히 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좀 그런 그 또 그 다양한 게 지금 그 임원들께서도 다 그 비즈니스를 다 좀 하고 계시고 또 비즈니스 하고 계신 분들이 또 삼보의 여러 가지 후원의 조직이나 이제 임원들로 좀 들어와 계셔서 아마
또 그런 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 삼보 그 학교 출신들이 좀 또 성공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좀 하고 아마도 이제 뭐 푸틴 대통령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집권을 하시면서 워낙 뭐 스포츠를 좋아하시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또 그런 스포츠 통해서 좀 비즈니스가 또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제가 아직 뭐 그 부분에 이렇게 깊이 좀 또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한정돼서 예, 예. 예, 아까 그 발표 자료에 그 내용이 굉장히 저한테는 딱 잘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이었고요. 사실 그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는 것 저도 취미생활을 별로 거의 안 해서 우리 김성동 이사장님한테 제가 혼을 나기도 하고 골프도 안 치고 뭐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재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 그 보는 건 되게 좋아합니다. 그 삼보나 뭐 주짓수 이게 굉장히 룰 자체가 굉장히 어렵던데 이 관람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좋아하는데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게을러가지고.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러시아 비즈니스 할 땐 정말 제 생각에는 이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스포츠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 제가 경험할수록 그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 삼보 협회가 한나간의 비즈니스 교류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정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참고로 이제 그 국제 대회가 그 매년 그 유라시아 쪽에서 가장 많이 열리고 있는데 그 러시아에서도 뭐 주요 경기들이 이제 국제 대회가 뭐 1년에 핵심적인 뭐 행사만 5번에서 한 10번 정도 열리고요. 또 기타 이제 지금 그 유라시아 지역이 이제 삼보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래서 몽골 같은 경우도 뭐 전임 지금 대통령이 이제 삼보 챔피언 출신이고요. 국정원장이 삼보 회장이었고 또 도지사가 뭐 그 삼보 거기 사무총장이고 뭐 이런 이렇게 이제 주요 그런 인사들이 지금 또 그 다른 나라에서도 그 삼보 임원들이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그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셔서 앞으로 이제 그 삼보하는 그 국제 대회에 이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저 참관도 하시고 또 그런 분들하고 좀 이렇게 교류도 하시면 비즈니스에도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예. 경험을 보면은 그 러시아 관련 국가들 그 옛날에 CIS 국가나 동유럽 국가나 그다음에 몽골 이쪽 국가들 이런 데는 전부 대부분 그 윗분들이 정부의 윗분들이 삼보 출신이기 때문에 삼보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면은 거의 뭐 프리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예전에 그 살린에 제가 우리 한국의 지인이 살린에 가는데 그때 비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잘 해결이 안 됐는데 삼보에서 연락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그 사람 삼보하고 관련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연락을 해서 바로 그냥 통과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보면은 이 삼보 관련해가지고 그 참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좋은 이점이 많습니다. 네. 저도 잘 참조해서 삼보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한테는 삼보 딱 이렇게 삼보 명함 하나 찌어가지고 네, 아니, 다음에 한번 명함 하나 좀 아유 뭐 언제든 삼보를 환영하겠습니다. 위해서 비즈니스를 활용을 해야지 어떻게 삼보를 수단으로 해서 비즈니스 하려고 그래요? 이 아니, 발상을 그- 전환하세요. 그 삼보가 왜냐하면 삼보협회가 하는 이런 그런 경기를 보면 정말 VIP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만나기 힘든 분들. 근데 이 경기장하고 연관된 행사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인적 교류를 하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걸 잘 비즈니스맨들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번에 취임하고 나서 그 국제 삼보 교류회라는 우리 후원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유라시아에서 유라시아 쪽하고 좀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조금이나 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우리 선수들 조금씩 후원하면서 좀 그런 대회에 있으면 같이 가서 이제 그쪽하고 좀 교류할 수
좀 장을 만들어 드려서 또 가서 이제 비즈니스 교류도 하고 또 가서 이제 뭐 참관도 하고 관광도 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좀 조직을 좀 만들었는데요. 이제 우리 유라시아 21에서 혹시나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뭐 그게 좀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그런데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 회원분들 잘 참조하셔가지고 저기 같이 또 좋은 일도 하고 그죠? 좋은 일도 하고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개 아주 인사이트 넘치는 또 완전 다른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장시간 발표도 하고 토론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 대표님 아직 저기 네덜란드인데 지금 밤이 한 2시 다 돼가는데 아직 계속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문 회장님 또 정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럼 김성동 이사님께서 전체 한번 총괄 의견 주시고 또 인사 나누도록 이렇게 좀 사회 주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른 날보다는 저희가 조금 참석자가 조금 저조한 편인데 이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품 안전제도 자체가 꼭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당히 드라이한 테마라 가지고 아마 아침에 이걸 딱 들으면 머리가 아프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비즈니스 하면서 할 때는 인증 관련 문제는 이건 뭐 공부하기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냥 전문 단체다 맡기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오늘 저 강의를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회사나 이런 쪽에서는 필히 좀 깊이 연구를 해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 대표 아주 좋은 강의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문 회장, 문승철 회장님 삼보가 정말 중요한데 이제 과거에 문정금 회장이 한 15년 동안 계속 해왔다가 작년에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딱 올림픽에 정규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정말 한러 관계를 위해 가지고 아마 한러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회장으로 취임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참석자를 보니까 일단 우리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본인 뭐 인사나 이렇게 하실 분 있으면은 스스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대부분 기존 우리가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처음 들으신 분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처음 들으신 분 있으면은 인사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기존 우리 멤버들이 들으셨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저희가 과거에 오프라인으로 광화문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온라인을 병행하다가 이제 지금 와가지고는 완전 온라인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소한 오프라인 온라인을 병행하면은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그때 뭐 꼭 못 오시는 분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만은 그래도 만나서 어떤 강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또 질문도 하고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상당히 자연스럽고 그런 걸 또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뭐 늦어도 9월달이나 10월달 정도에는 그런 오프라인 온라인 병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좀 더 또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다시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고요. 이제 뭐 그 가을이 벌써 다 왔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또 낮에는 뭐 30도를 웃도는 그런 더위가 오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또 여러분들 건강 좀 많이 유의하셔가지고 뭐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달에 다음 달에 또 다시 뵙기를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다음 9월 24일 그 다음 달 유라시아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지금 다들 보시겠지만 발표 2개가 있고요. 그 옛날 김창근 그 이사장님이 한번 발표를 하셨는데 이번에 좀 더 자료들을 좀 많이 보강해서 우즈베키스탄 블루오션 진출 가이드란 제목을 가지고 발표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선영 유라스텍 대표님, 유라시아 네트워크스, 유라스텍, 유라시아 21, 다 유라시아인데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 한너 기술 사업화 컨설팅. 아마 뭐 한너 간의 이제 기술 교류, 기술 거래, 그다음에 아까 또 인정을 현지에서 중소기업들 컨설팅하는 쪽에 이선영 대표님이 굉장히 잘하시는 현장의 전문가신데 그래서 2개의 아주 유용한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을 가지고 발표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또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유익한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뭐 저도 사실 이번 달에 저희들 우리 KRBC 또 직원들이 다 휴가고 또 다른 일 때문에 홍보도 제대로 못하고 또 열심히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 달은 또 열심히 또 유라시아 25와 함께 이 비즈니스 인사이트 세미나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월 달 이제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있고 가을이 문턱인데 여러분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 유의하시고 또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오프라인에서 조만간 만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찬 감사합니다. 강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